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로 향해 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토끼 같은 아들과 딸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죠. 유튜버 항해라 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연 채널에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있었던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던 사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결혼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섬유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에 터를 잡고 사셨죠. 여러 원단을 거래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법 크게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을 때 IMF가 오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었죠. 저는 그때 영어 공부라 하랴 여기저기 회사 원서를 넣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때 결단을 내리시고 그냥 밀린 자금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사업은 그만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저 소일거리를 하시며 지내셨죠. 가지고 계신 건물 관리만 하시면서요. 청소하기 귀찮으시다고 살던 아파트도 그냥 처분하시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건물 옥상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사실 잘하면서도 워낙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본인들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셨기에 많이 부유했음에도 외제차 같은 것은 타본 적도 없고 요즘은 흔하게 보이는 국산 중형차도 타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무도 저희 집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저 역시 딱히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요. 20살이 넘었던 그때부터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백화점에 가서 구두도 팔아봤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뛰면서 저녁에는 호프집 서빙도 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죠. 그러다가 거의 30살이 될 무렵 아르바이트로 나간 박람회장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로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손님들께 시식을 권하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옆 부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서로 말을 트게 되어서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전공자였는데 그 박람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했기에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아내의 모습이 멋지고 예뻐 보였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목이 터져라 요령 피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저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저는 박람회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잘 지내라는 인사를 건네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더니 저에게 수줍게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다음에 차 한잔 하자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막 회사 신입티를 벗었던 저와 취업 준비 중이었던 여자친구 우린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기 일쑤였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와서 동네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에 서류 가방 하나 덜렁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저에 대해 여친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알뜰해 보이고 성실해서 좋다고 항상 웃어주었죠. 저는 저의 금전적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 선시장에 나가면 훨씬 선택지가 많겠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나 하나만 봐주는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보일러 쪽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이며 복지 모두 전에 회사보다 괜찮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을 공부하더니 9급 공무원 시험에 붙게 되어서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이야기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마침 연말이기도 해서 우리는 큰맘 먹고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 저기 있잖아 미진아, 우리 이제 취업도 확정되고 했는데 이제 그만 결혼하는 건 어떨까? 응?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사둔 반지 케이스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작지만 다이아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어요. 매장에서 인기 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게 해준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같이 고생한 만큼 노후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잘할게. 사랑한다. 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불안했지만 소신껏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빠, 실은 나 있잖아. 울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위로는 언니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부모님도 언니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다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아 집에 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냐고 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또 골목에 있는 원룸 꼭대기에 산다고 말했던 것들부터 낡은 스타렉스를 끌고 다닌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왔다고 해요. 거기다 큰언니는 자산운용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고 둘째 언니는 요즘 세무사 약사 등 꽤 전문직에 잘 나가는 남자들과 외제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며 그렇게 막내 동생이 연애를 참견하고 무시하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모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고 오빠도 돈이 없을 텐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며 또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올해 초부터 계속 선을 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 올려버릴까?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저는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고 사업을 접으면서 건물 몇 채와 땅 상가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세금을 걱정하셔서 이미 내 앞으로 상당 부분 증여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미 100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끼 눈이 되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나올 줄 알았던 100억대 부자가 가난한 줄 알았던 자기 남친이라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혼집이며 뭐며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난 내 소신껏 소박하게 신혼집을 얻고 살고 싶으니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경험으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보험이다 뭐다 하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아지거니와 돈 빌려달라고 졸업한 지 20년 30년 만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매달리는 등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녀를 설득했죠. 미안한 말이지만 언니들의 태도로 봐서 귀찮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긴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저의 오랜 설득으로 마음을 돌려 그렇게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한정식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던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샀던 검정 양복을 갖춰 입고 나름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원짜리 넥타이를 하고 차를 입고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집안 형편은 어떤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집은 해오는 거 알고 있냐는 등 여러가지 걱정인지 깎아내리기인지 모를 소리들을 해냈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는데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 살 정도 돈을 마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원룸에 쎄를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소일거리를 하고 계셔 제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저는 제 월급 형편에 맞는 신혼집과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20평대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으로 전세금을 맞추어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언니들은 전세가 웬 말이냐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열심히 살겠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모으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도 할 생각이라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신이 있어 보인다며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 와중에 저를 바라보는 언니들 표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사람들은 미인들이긴 했지만 둘 다 성형수술한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열중하는 타입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아내와 언니들이 완전히 다를 수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언니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 가서 다 써버리는 등의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속을 많이 썩으셨고 계속 남친을 바꿔대는 언니들에게 자신은 완전히 질려서 아예 반대로 지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도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으로 공부만 하는 아내를 언니들은 계속 바보라며 실속 없다고 비웃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실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비웃고 무시하던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부자 남자를 잡았는지 알면 얼마나 배 아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의 큰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로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세무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5월 신부가 꿈이라던 둘째 언니는 결혼해도 쓸데없는 사치로 엄청나게 부리더군요. 유명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결혼식을 해야 하고 예단이며 혼수며 쓸데없는 허례호식을 해야 한다고 말티며 아내의 부모님이 빚까지 내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둘째 언니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지만 어차피 제 아내가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켜보며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래도 언니가 결혼식을 너무 성대하게 하는데 너무 소박하게 하면 좀 그렇다고 걱정을 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제 말에 동의를 해주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놈의 언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성건건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그날 하루 입을 드레스를 외국 명품 브랜드로 해야 한다거나 메이크업샵을 고르는데 돈칠갑을 하려 들지 않나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언니들 이야기에 혹하다가도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산을 재수정하고 돈에 맞게 결혼식을 준비했죠. 그렇게 우리는 특별 할인되는 예식장을 찾아 소박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식사만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곳을 택했죠.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알던 진짜 부자 손님들도 하객들 중 섞여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내키지 않으시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자 마음에 쏙 들어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치장도 요란하지 않고 참하고 조심해 보인다고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좋다고 하시면서요. 결혼 과정에서 아내의 처형들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 역시 다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아내가 언니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항상 잘 살피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무사히 결혼을 하고 결혼 후 1년 뒤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 딸도 낳고 오순도순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고 좋았지만 남들은 잘 겪지 않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있더군요. 바로 처가의 동서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큰언니의 남편과 둘째 언니의 남편들은 딱 그 아내들의 모습과 같이 대단한 속물들이더군요. 말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괄시하며 괴롭히는 타입들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자산운용 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만치면서 자신이 고객으로 모시는 부자들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부자이냐는 으스뜨기 일쑤였고 업무상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개인사까지도 저희에게 까발리며 부자들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는 식으로 항상 대화에 서두를 띄우곤 하더군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자네 부자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아나? 우리가 영화관 가고 뮤지컬 보고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산다고. 못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푼돈 모아서 할부로 사면서 내가 명품 걸쳤네. 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원, 2만원짜리 편하게 사듯이 시즌별로 사서 걸치는 것이고 회원권을 산다고. 맞습니다 형님. 저도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차 같은 거 많이 살수록 봉제도 많이 되다 보니 차도 엄청 많이 사고 정말 돈 쓰는 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백화점을 가도 그런 사람들은 퍼스널 쇼퍼라는 게 있어서 아예 푹신한 쇼파 앉아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편하게 쇼핑하던데요. 진짜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런 골프 같은 것도 너무 대중화돼서 요즘은 뭐 다치잖아. 그런 사람들은 1단계나 소나하는 건 싫어하더라고. 부자들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달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아, 막내 동서 자네는 이런 세계는 듣도 보도 못했겠지. 뭐 어차피 자네 같은 소민은 평생 상관없는 세상 일이니 관심도 없겠구먼. 아, 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신있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게 바로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기 열등감 감추려고 하는 소리야.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무슨 소신이 있어서 청렴하게 사느냐 저렇게 말을 해요. 아참, 요새 신문 배달은 잘 되나? 요즘 세상에 참 아르바이트라 해도 그런 걸 아나? 급기야 대화의 끝에는 제가 부업 삼아 하고 있는 신문 배달 일까지 들먹거리며 저를 무시하게 일쑤였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꾸만 군살이 붙어서 뭘 좀 해볼까 하다가 헬스장 다니는 돈이 비싸게 느껴져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신문 배달 구역을 가면 신문 보급소분들이 미리 던져놓은 신문 뭉치가 있었어요. 근처 아파트 3-4동과 그 뒤쪽의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돌아다니며 신문을 주소에 맞게 던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신문사 것만 했지만 마침 돌아다니는 저를 본 다른 신문사에서 우리 것도 같이 돌려달라고 말을 해서 저는 두 종류의 신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매일 시간이 메이는 점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제 의도대로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니 운동 효과는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째 저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 최근에는 발이 아파서 실리콘 깔창도 주문해서 잘 쓰고 있고요. 아내는 언니들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깔창 이야기가 나와 추천을 해준다고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후로 뻑하면 얼마나 사정이 쪼들리면 신문 배달 일까지 하냐는 둥 아내와 그 남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이야기로 저희를 놀리더군요. 저는 너무 심하게 놀려서 사실은 취미로 하는 것이고 그 알바비로 고아원에 제 자식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밝힐까 하다가 어차피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들 좋게 생각할 사람들인가 싶어 관두었습니다. 저의 보람있는 봉사활동까지 가난뱅이네 어쩌네 하면서 매도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저와 달리 그런 대화들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오갈 때면 아내는 항상 속상했습니다. 그런 대화에 발끈해서 돈 있는 걸 밝혔다가 저 속물적인 형님들이 얼마나 들러붙을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를 무시하면서 아예 가난뱅이라 생각해주는 쪽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까지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며 애들 교육이라도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겠다고 주장하다가 저에게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저는 결핍이 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인데 귀한 아이들일수록 험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다양한 사람과 섞여 치이기도 하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으며 스스로 자생하는 법을 익혀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누누이 했던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쯤 지금도 붙어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결국 아이들이 혼자 똑바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부자라는 것을 알고 뽐내면 실속 없이 살기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아내에게 언니들 따로 만날 때도 절대 돈 있는 티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물건을 사더라도 질이 좋지만 브랜드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샀고 최대한 수수하게 하고 다녔죠. 차도 국산 소형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내의 언니들은 리스카지에서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파는 몇백만원짜리 반지명 목걸이를 할부로 긁으며 사치를 해대더군요. 애엄마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한다면서요. 이제는 서로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고 그런 게 안 맞으면 돈 쓰기 불편해서 같이 놀기 힘들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된장녀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는 속이 상하는지 집에 와서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꼭 한 잔씩 하고 넋두리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편히 못하면서 살아야 해. 언니들이 당신 욕하고 무시할 때마다 이 아파트도 실은 우리 거고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다고 그렇게 존경하는 100억대 부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삭힘에 살아야 해 여보. 나 가끔은 너무 속상해. 언니들이 너무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단 말이야. 여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이야기 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하나 주변에 생기면 얼마나 그 사람 팔고 다니는지 알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한테 와서 공짜 돈 바라고 돈도 많은데 보태주라는 등 기한 없이 빌려주라는 등 진짜 못살게 굴어서 편히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살면서 경험해봐서 잘 알아. 이 문제만큼은 내 말 믿고 계속 비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처형들과 아내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자매들끼리 친밀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었죠. 사건의 발달은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비록 우리가 있는 티 내지 않고 살기로 했지만 애들 교육에만큼은 정말 발품을 팔고 정보를 모아 좋은 것을 시켜주고 싶어 했죠. 또 제가 일반 유치원을 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내는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영어를 어떤 식으로 시켜야 하나 고민을 했던 거죠. 본인이 외국어 전공자이기도 해서 어릴 때 조기 교육으로 외국어를 해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거든요. 아내의 언니들은 무리를 해서 마이너스 카드를 내가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언니들이 부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엄마들끼리 서로 방학 때 영어 캠프 같은 것을 조직해서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부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그 프로그램에 꼭 보내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영어는 때 되면 다 하게 되지 않겠냐고 정 필요하면 나중이라도 외국 보내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내는 지금 언니들이 하려고 하는 그 캠프를 꼭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전 그러면 알겠다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에 아이들 영어 캠프가 있다고 들떠있던 아내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언니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언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우리 애들 꼭 그 캠프 갈 거라고 돈 보내줄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자리가 다 찼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그게 큰언니가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재산이 50억이나 되고 엄청 잘 찾는 분이라네. 이번에 한 자리 마련해서 자기에 넣어주면 골프 라운딩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그쪽으로 일도 따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너네는 다음에 꼭 끼워줄게. 어차피 돈도 좀 무리 아니었어? 돈 좀 모으면서 다음 기회 좀 기다리고 있어. 신랑이 그쪽 일도 따면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조카들 데리고 와. 아무튼 미안하게 됐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언니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거의 울먹거리나 아내를 무시하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말없이 화장대 의자에 기대어 눈물을 쏟는 아내를 보자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보자 하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친자매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또 골프 라운딩 사건도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큰맘 먹고 데려가 준다며 골프를 치러 가자고 장비도 다 주겠다면서 아내에게 바람을 잔뜩 불어놓고서는 막상 당일에 남편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면서 취소를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자매들끼리 오랜만에 논다며 신나 있었는데 원래 언니들과 아내 그리고 첫째 언니의 남편 이렇게 4명이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첫째 언니의 남편이 자기가 데려올 중요한 고객이 있다면서 처제는 다음에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신문 배달하는 집구석에서 골프나 쳐봤겠냐고. 이런데 한번 왔다가 다시는 못 올 건데 와봤자 뭐하냐고요. 아내의 언니들은 경악스럽게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전하며 아내를 무시하더군요. 저는 저번 영어 캠프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점점 한계치에 다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제 소신을 한번 접고 아내의 자존심을 위해 나서기로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집안끼리 잘하는 친한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형편이 좀 힘들어서 아버지가 의대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랬었죠. 고3 때 의대를 붙고 등록금이 없다고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당시 3년치 등록금을 한 번에 지원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등록금은 3년간 학교 열심히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마련해보라는 말과 함께요.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의사가 되라는 말씀도 하셨었죠. 그 후로 제 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은인으로 모시며 저희 집일이라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는 저의 최고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대를 졸업한 친구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를 가더니 거기서 큰 돈을 벌고 자산과 아내를 만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큰 병원을 개원했어요. 저는 힘들게 살았던 친구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너무 기뻐 항상 친구를 격려해주고 안부를 전하여 지냈었죠. 마침 아내의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잘 아는 피부과를 찾는다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제 친구네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의사 친구가 있다는 걸 밝혀도 되냐고 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아내에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그동안 무시당한 한을 풀고 오라고 했죠. 가서 사모님 대접받으며 실컷 뽐내고 오라고요. 저랑 그냥 어릴 때 친구라 잘한다고 하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언니들과 피부과를 갔습니다. 어머 얘 막내야. 여기 병원 예약이 지금 몇 달째 밀려서 나는 전화해도 예약도 안 되던데 너 어떻게 예약 잡았어? 그러게 나도 여기 원장이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만 들었지. 예약 성공한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와봐 언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우리 막내도 가끔 쓸모가 있네. 아이, 우리 신랑하고 여기 원장님이 좀 아는 분이셔. 뭐? 신문 배달하는 너네 신랑하고 여기 원장님이 어떻게 아셔? 와, 세상 좁다더니 신기한 인연이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어머 대표 원장님이시죠? 너무 미남이시다. 세상에 피부 좋은 것 좀 봐. 원장님, 오늘 저희 피부도 배곡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죠? 언니들은 제 친구가 등장하자마자 호들갑을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사전에 저에게 이야기 들은 것이 있어 침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치료 서비스 전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제 불알 친구 아내분이 와 계시니까요.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해주세요. 재수씨, 제 친구 요즘 잘 있습니까? 저녁 한 끼 하자니까 이 자식이 신문 배달한다고 저랑 만나주질 않아서 제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저 좀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재수씨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들은 순간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이가 좀 자기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걸 싫어해서요. 신문 배달이 요즘 재밌나 봐요. 제가 다음에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 언니들 잘 부탁드려요. 아참, 저희 둘째 언니네 세무사의 일도 맡겨보신다고요? 아, 네. 친구놈한테 듣자니 세무사시라고 해서 좀 맡겨볼까요? 언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언니분들도 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세금 문제도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옮겨보려고 하거든요. 둘째 언니는 눈이 번쩍 뜨였겠죠. 이렇게 큰 유명 병원에 일을 따낼 수 있다면 정말 큰 건이니까요. 그렇게 제 친구 때문에 저는 한동안 지방 행사 때도 항상 우리 부부를 무시하며 자기들끼리만 말을 썼던 형님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의사인 제 친구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미심쩍어하는 반응이더군요. 저는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저 속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중에는 아내와 상관없이 저도 살짝 기대가 되더군요. 약속 장소는 일식집으로 우리 부부는 즐거운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아내도 저번 피부과에서 언니들이 놀라워하고 주눅들어하는 것이 통쾌했다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도착해서 문을 열자 큰언니네 부부와 둘째 언니네 부부가 벌써 와 있더군요. 제 친구에게 선물할 고급 와인도 들고 왔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는 소주파인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지더군요. 아, 오랜만이야 동서. 그런데 의외의 인맥이네. 저 병원 되게 유명하고 요즘 핫한 곳인데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 회사 또 자산 설계하시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해도 원장님이 하도 바빠서 통화 한 번 안 되던 곳인데 자네랑 어떻게 알아?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요즘 저 신문 배달하는 것도 도와주고 참 좋은 친구죠. 사람 형편 따라 가리지 않고 항상 잘해준답니다. 와, 역시 진짜 귀족이구만. 자네같이 없는 사람과 친구를 해주다니 인품이 대단하신 분이야. 잘 모시게. 나이가 같다고 다 친구가 아니지. 형님으로 모시며 우러러봐야겠구만. 그나저나 참 특이하시군. 아무리 어렸을 때 친구라도 자네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볼 게 뭐가 있다고 인연을 유지하다니. 이놈의 형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하대하고 깔보더군요. 그러던 그 순간 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애플망고를 가득 싸서 아내와 함께 왔더군요. 친구의 옷차림은 근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죠. 그런데 관심 없는 제가 보기에도 부티가 줄줄 흐르더군요. 친구의 아내 역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윤기가 반지르르한 자켓에 다이아가 번쩍이는 목걸이며 미용실에 다녀왔음이 분명한 헤어스타일에 화장까지 서비스를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제 부탁으로 나름 컨셉을 잡았나 보다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죠. 평소보다 차림새가 퍽이나 요란했거든요. 화려한 제 친구 부부의 등장에 형님들과 언니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호들갑을 떨며 일어서더니 외투를 받아준다는 등 추가 주문을 해야 하니 직원을 부른다는 등 무승왕과 왕비마마 대하듯이 부산을 떨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더군요.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연락드려도 연락도 잘 안 되시고 그렇게 커피 한 잔만 하자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못 본 사이 더 어려지셨네요. 아니 그냥 애 키우느라 바빴지 뭐. 다음에 꼭 커피 한 잔해요. 아, 여기는 우리 친언니들, 의사 사모님의 애교의 언니들은 당황하다 못해 멍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친자매인데 조만 닮으셨네요. 네.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언니는 이렇게 안 꾸며도 부잣집 사모님다운 귀티가 흐르잖아요. 어떻게 자매인데 한 명만 귀티가 나지? 신기하네요. 아니 무슨 제 동생은 신랑이 부업으로 신문 배달을 할 정도로 가난한데 사모님이 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티라니요? 그 말을 듣던 제 친구가 픽하고 웃음을 흘리더군요. 부업이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문 배달을 부업으로 한다고요? 말을 마치고도 한참을 친구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탁탁 치더군요. 아이고 이 웃긴 자식아, 내가 좀 그러지 좀 말랬지. 있는 티 좀 내고 살라니까. 골 때리는 너. 저는 그저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님들과 언니들은 어리둥절해서 회를 먹다 말고 젓가락이 공중에 멈췄더군요. 제 친구가 진정한 뒤 간신히 말을 이어가더군요. 저기 세무사 하신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일 안 맡기던가요? 네. 네. 몰라요? 이 친구 재산이 저보다 더 많아요. 예전에 100억이었으니 지금은 몇백억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모르세요? 순간 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간의 흐름이 멈추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사람은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제 친구는 그렇게 시원하게 제 정체를 까발려버리더군요. 얘네 아버지가 완전 부자였는데 그것도 몰랐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원룸 건물 외에도 가지고 계시는 건물이 몇 채인 줄 아느냐. 지금 얘네 아파트도 살고 있는 것 빼고도 몇 채나 더 있고 주식에는 얼마가 물려있는지 아냐.
진짜 어떻게 가족이신데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냐고 친구는 신나게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가난했던 저에게는 의대를 다니게 해준 은인입니다.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신문 배달로 기부도 하고 얼마나 속이 깊은지. 저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들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우습게도 그렇게 공손한 자세는 그분들을 안 후 처음이었습니다. 봉서, 저게 그동안은 무례를 용서해 주게나. 우리가 저게. 미안하네. 응. 그렇게 더듬거리는 큰형님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아 그래. 봉서, 우리가 미안하네. 미안해. 제발 사과를 받아주게나. 왜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작은 형님 역시 비굴하게 저에게 빌다시피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형님들께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발가락에 낀 때처럼 무시하시더니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진짜 부자는 어떻다고요? 직접 눈앞에서 보시니 어때 보입니까? 형님들, 이재용도요 국산차도 끌고 다니고 1,000원짜리 립밤도 발라요. 형님, 저한테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형님들, 이재용도요 국산차도 끌고 다니고 1,000원짜리 립밤도 발라요. 형님들이 부자라 생각하는 사람들 다 속빈 강정입니다. 제발 실속 좀 차리면서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아내와 친구 내외와 함께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일어서면 친구는 말하더군요. 저 와인 같은 거 싫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이 친구와 양은 냄비 뚜껑에 덜어먹는 라면하고 소주가 최고거든요. 그렇게 저의 통쾌한 복수극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복수를 할 것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이제 언니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부자랑 결혼을 했냐고 부러워한다며 좋으면서도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예전처럼 소신 있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형님들은 같이 골프를 가자. 제발 우리한테 세금 계산 좀 맡겨라. 한동안 질척거리더니 제가 단호하게 계속 거절하자 단념하셨는지 요즘 연락이 뜸하다군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옷차림이나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차로 무시당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단언컨대 그 사람은 어차피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인데 괜히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새벽에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하며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몸에 새기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부도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